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에 근무하고 있는 강력 형사이자 주임 교수인 박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고죄를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면 무고죄의 두려움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보통? 그렇죠. 피해자입니다. 실제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분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맞고서 하십니다. 무고죄로 맞고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신고해야 될까? 신고하면 내가 무고죄로 맞고서 당할 텐데 나는 성폭력 피해자인데 그 사람이 고소를 하면 나는 무고죄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 걸까? 이 무고죄에 대해서 그 이야기 나눠보실게요. 올해 미투에 저희는 휩싸였죠. 미투. 많은 분들이 해시태그를 달고 이렇게 성폭력 사건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문단 내 성폭력, 연예계 성폭력, 문학계, 정치계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투 고백해 주셨는데요. 그 분들이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지금 막 떠오르실 거예요. 문단 내, 영화계 내, 그다음에 정치계에서도 있었고 우리가 언론에서 만나본 그 가해자분들의 얼굴이 지금 다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럼 이분들이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가 됐는데 그 가해자분들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빠르게 생각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그 많고 많은 가해자분들이 처벌을 받으셨나요? 그렇죠. 대부분 저희가 언론에서 만나본 가해자로 지목된 그 문학계, 정치계, 문단 내, 영화계 내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 혐의 없음. 기억하실까요? 들어보셨죠? 언론에서 혐의 없음, 무혐의. 살짝 보여드려 볼까요? 이분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가를 보시면 혐의 없음으로 끝났거든요. 혐의 없음, 무혐의. 그런데 이 기사를 접하게 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거봐. 내가 좋아했던 그 연예인분들 얼마나 점잖고 젠틀하니 내가 좋아하고 있는 그 연예인이 성폭행을 했다고? 이건 말도 안 되지. 내가 믿고 지지하고 있던 그 정치에 계신 그 분이 유명 인사인 그 분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 꽃뱀 같은 그녀들이 잘못한 거야. 거봐 혐의가 없대잖아. 혐의 없었는데 무혐의. 깨끗한 분들이야. 이 사람들은 성폭행으로부터 되게 무결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들은 무고죄로 콩밥 먹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무고죄. 기억하시죠? 언론에 나왔던 타이틀 기사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혐의 없음 혹은 무혐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혐의 없다고 하는 거는 무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혐의가 없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무혐의는 무죄일까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미투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가해자 분들이 과연 성폭행 혐의로부터 무결한 것일까? 네. 아니거든요. 물론 정말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신고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 제 직분을 걸고 말씀드리면 저는 사건과 관련돼서 만난 성폭행 사건에서는 단 한 건도 무고인 경우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폭행 사건이 접수가 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면 상담부터 하잖아요. 상담 과정에 일단 다 드러나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다 드러나고요. 설사 상담 과정에 저희가 못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사건은 증거가 거의 없거든요. 이때 저희가 하는 거는 거짓말 탐지 검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만 끝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검찰청까지 가야 되고 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 오랜 시간을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무혐의 풀었으면 혐의 없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계속 무혐의,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오겠지만 사실 이 가해자한테 사건이 처리가 되면 처리 결과 통지서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무혐의,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청에서 계신 검사님이 하신 사건 처리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혐의와 혐의 없음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여진답니다. 증거 불충분. 그럼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아까 그분들이 과연 무결한 것일까나를 여쭸는데 대부분 아닐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답해 주셨거든요. 증거가 불충분해서 내리는 검사의 사건 처리 종결 처분이 바로 이렇습니다. 증거 불충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성폭행 사건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던가요? 손에 잡히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예, 없어요. 사실 저희가 성폭행 사건에서 여성의 몸 안에서 정액이 추출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게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데이트 관계에 있는 성인 같은 경우에 정액 DNA 분석이 성폭행 사건의 증거가 될 수는 없죠. 이건 뭔가 하면 이 여성분이 얘기한 대로 그 남성분과 성관계 한계 맞고 나라는 것만 확인돼요.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인지 아니면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것조차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성폭행 사건에 증거가 있는가 보면 없어요. 우리가 처리하는 형법상의 모든 범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절도죄라고 하면 훔친 물건이 확인돼야 되고요.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가정폭력 사건에서 대부분 남편 되는 분들이 아내 구타하면서 그러다가 아내 되신 분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경찰서에 직접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수자백합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욱한 나머지 제가 제 아내를 찔러서 죽였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내용이 너무나 디테일하거든요. 그러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저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증거를 찾아야 돼요.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고 아니면 그 당시 사용했던 도구라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분이 아무리 제가 죽였다고요. 저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있어요. 피의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였을 때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만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만 있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폭행 사건은 보이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CCTV가 있던가요? 아니면 목격자가 있던가요?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게 성폭행 사건이라 증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피해자에게 네가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증명해봐. 여기에서부터 증거 가져와봐. 증거 없으면 무고야 라고 하는 거예요. 혐의 없음 처음 받고 이렇게 무고죄를 처음 받을 수 있어. 네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74년도에 그 유명한 판결문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어떤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말라. 피해자한테 증거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말라.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피해자 진술밖에 없다. 당했다고 한 피해자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하게 하고 얘기하게 한 다음에 그 진술이 정말 정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랬겠구나라고 인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증거로 채택돼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이해되세요? 피해자 진술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 피해자 진술을 가지고 이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신빙성이 있는 진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증거로 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름에 해수욕장 갈 때 우리 뭘 이렇게 끼잖아요. 뭘 쓰고 가잖아요. 예, 그죠.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선글라스 써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까맣게 보여요. 내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다르게 보여지기도 하고 다르게 판단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인식들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미투와 관련된 사건들이 저는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고죄라고 하는 걸 보실게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을 때 무고죄가 성립할 거야, 무고죄로 처분받아야 돼 라고 하는데, 무고죄에 대해서도 혹시 알아보신 분 계실까요? 무고죄?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타인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어떤 사실이요? 네, 허위 사실이에요. 허위 사실. 허위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싫어요.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든 해코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분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수사기관, 경찰서, 어떤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요, 사실은 저를 이렇게 만졌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했을 때 타인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무고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얘기할 때 무고고요.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가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분이 커피를 타고 있는데 부장님이 옆에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가셨어요. 이분이 제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커피를 타고 있는데 이때 지나가시는 부장님이 여기 엉덩이에서부터 여기 어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5분 동안 제 몸을 만졌거든요. 저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너무 싫었거든요. 그때 저는 너무나 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희는 또 다른 증거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빠르게 수사합니다. 혹시 그곳에 CCTV가 있나요? 혹시 본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CCTV가 그 복도 끝쪽에 하나 있는데 모르겠어요. 찍혔는지. 혹시 봐주실래요? 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 CCTV는 부장님이 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 부장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는데 이게 1초가 될까 안 될까 그 정도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1초밖에 되지 않았고요. 살짝만 그냥 이렇게 터치한 건가? 터치했네. 슬쩍 만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엉덩이 보면 슬쩍 이렇게 슥 치고 가시는 거죠. 자, 이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다르잖아요. 자, 그럼 이 상황 한번 판단해 보실게요. 무고일까요? 아닐까요? 이 피해자분이 얘기한 것과 CCTV 영상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럼 이게 무고일까? 아닐까? 헷갈리시죠? 근데 이 사례를 보거나 듣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여성 직원 되게 나쁜 사람이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그런 거짓말하고 난리야? 그럼 이건 무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쓱쓱쓱 만졌다고?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무고죄는 타인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게 허위일까요? 성추행했다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허위일까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이 판결문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판사님이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건 실제 뭐 연예인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됐을 때 이 연예인분이 그 고소녀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판결해 주신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이해되셨죠? 방금 그 상황. 그분이 5분 동안 제 몸을 만졌어요. 너무 불쾌했어라고 얘기하는데 부장님이 안 만진 건 아니잖아요. 안 만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성추행사 신고했을 때 이미 성추행은 성립합니다. 이때 그 부장이 만졌던 시간은 사실 0.01초, 뭐 1초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분은 그때 딱 그 순간 멈춰지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분이 느끼는 감정은 5분인 거죠. 5분. 그분 느끼는 감정은. 근데 이걸 가지고 당신 진술과 이 CCTV 영상하고는 다르지. 이건 아니지. 이건 무고죄가 성립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바탕으로 과장된 표현은 이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이 착각하고 계신 분 계시고요. 여기에 사실의 기초에 이 문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 문구를 기억해 주세요. 사실의 기초에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피해자가 오면 사실 그러면 안 될 텐데 또 어떤 분들은 피해자분에게 증거가 있나요? 증거를 찾아오세요. 증거가 없으면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증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는 피해자가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분이 찾아야 될까요? 누가 찾으면 돼요? 신고하러 오셨을 때? 저희가 찾으면 되죠. 일단 저희가 찾으면 되고, 사실 우리보다는 우리 경찰관 우리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 피해자 옆에 있는 그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더 낫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반드시 그 증거를 찾아가야 된다고 내가 증거를 다 준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희가 다 찾을 겁니다. 다만 경찰서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실 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때로는 이 진술이 약간 좀 어긋나가지고 제가 그때는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시간이 틀리네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아니 왜 진술이 왔다 갔다 해? 이게 거짓말이네 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또 아니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요. 항상 저도 까먹고 사는데 사람들은 누구나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 진술은 얼마든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맥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가 12시 5분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2시 10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맥락을 보면 점심때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조금 진술이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건 증거가 되지 않아 그 사람이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무고죄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혐의 없음과 무고죄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죄로 맞고서 하려고 하시는데 이 무고죄의 두려움은 사실 가해자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고소했잖아요. 내가 고소했는데 당신 이 말이 거짓말이야.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이 상황이 사실인데 이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 무고했어. 거짓말 한 거야. 거짓말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거는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고죄를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바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올해 2018년도에 한국 사회가 미투와 관련돼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성폭력 사건 수사 매뉴얼이 바뀌었는데 이 기사는 올해 5월 28일 법무부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한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지 피해자 무고 여부를 수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사실 어떤 분이 저희 경찰 관서에 오셔가지고 어렵게 용기 내서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일단 피해자 보호예요. 저희 경찰이 할 일은 일단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이때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때 피해자분이 어렵게 용기 내서 얘기했을 때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희가 정말 잘 수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감하지만 이때는 저희한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했을 때는 무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그 피해자 보는 앞에서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 사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무고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마음은 또 다른 마음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실일까? 그런데 이 사람의 감정은요 가장 강력한 자기장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호감이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금세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조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 피해자분들은 금세 알아채요. 그러면 이때 편안하게 진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뭐지? 이분이 나한테 이게 바라보는 시선은 뭐야? 이 분위기는 뭐지?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은 뭐지? 라고 하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저희도 되게 어려웠어요.
100%그 피해자의 말을 공감하고 싶은데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작동되고 있는 건 뭐냐면 피해자가 혹은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거였어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증거는 피해자 진술입니다. 그래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은 정말 잘 나와야 돼요. 처음 경찰관을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두려워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진술이 편안하게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상이 바뀌었는데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무고 여부를 수사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피해자분들이 오면 우리는 이 성폭력 사건 수사할 때만 그냥 집중하면 돼요. 저희 수사기관도 그렇고 이 피해자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매뉴얼이 바뀌어서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 이 미투 운동 통해서 피해자분들이 정말 오래전의 일을 정말 가슴 아팠던 일을 이렇게 용기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미투를 어디에다 하시냐면 저희 수사기관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수사기관 찾아오지 않고 다른 곳에 얘기를 하십니다. 어디에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렇죠. 언론사 또는 SNS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한테 어떤 잘못이 있구나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세상. 맞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지만 가해자의 신상을 털리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이 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나오잖아요. 그때 그 연예인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고소녀의 최근 근황. 정말 수년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 분들은 사실 고소를 가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고소를 가는 게 힘들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 10건 중에 단 한 건만 처벌되는 세상인 거라 이게 모르잖아요. 내가 5년 동안 이게 처벌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사건을 내가 신고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고죄로 다시 맞고 당할 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건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SNS 통해서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겁니다. 미투 가해자분들은 보통 유명 인사분들이세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그분들은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나의 명예를 훼손했어라고 하면서 맞고서 하는 것 중에 무고죄도 있지만 명예훼손으로 같이 고소하시게 되는 거예요. 일단 SNS 통해서 미투 고백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는 이미 실추됐어요. 실추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분이 나중에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파다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두려움으로 작동돼요. 나는 성폭행 당해서 그분이 제발 다시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왜 범죄자가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더욱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명예훼손, 외국은 그 말한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거짓말이건 아니면 사실이건 간에 어떤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즉시 다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얘기를 했다고요 라고 이걸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 법조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의 이익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또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확장 해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미투 고백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것 때문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고 여부도 동시에 확인하시는 게 맞지 실제 무고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무고죄 수사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폭력 피해자한테 무고인지 아닌지를 먼저 묻게 되면 피해자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무고죄를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게 뻔하거든요 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성폭력 당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분을 먼저 보호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폭력
사건 끝날 때까지 무고 여부를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폭력 사건 무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건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모든 분들이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성폭력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가 미투 고백했을 때 이때 정말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시고 그 옆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구나. 내가 몰라서 미안해. 내가 이 얘기를 들은 순간 이날 이 순간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게. 그리고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고백하면 모든 조직 내에서 그 피해자를 딴 곳으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이 피해자분들은 딴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속닥속닥 거리면서도 이 자리에 계속 이 자리에 있고 싶은 이유는 뭔가 하면 다 욕하겠지만 이 안에 내가 이 안에서 같이 근무해 오면서 그래도 나의 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요. 그 안에 나의 편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